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주거복지센터에서 온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현장 활동으로 본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약 30분간 발표를 할 텐데요. 발표에 앞서서 저희 센터에서 지난 연도 사업을 하고 영상을 하나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4분 정도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그분 대상자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눈에 쉽게 재미있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연히 전화로 이제 알았죠. 센터장님을 통해서 이제 몇 차례 얘기 듣고 그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거기 내가 3번인가 2번인가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저기 앉아 계시지만 너무 고마워요. 저 여직원.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제 자신이 굉장히 비관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다 이제 망해가지고 그 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비참했었죠. 그때는. 뭐 마음 편하지 않죠. 뭐 쪽잠을 자고 떠돌이 생활로 이제 완전 노숙자였지. 여기 와서는 일단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또 운동도 또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바로 2층의 언니도 자주 만나서 차 마시고. 아무래도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죠. 지금까지도 도움을 그래 안 받아봤는데 이번에 참 큰 도움 받았어요. 제가 남은 여생을 요만큼만 해서 살아도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뭐 아들, 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그렇게 사니까 가족같이 이제 생활되는 거죠. 땡큐지.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67분이 이제 주거 상향을 마치고 입주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 차원에서 방문 내지 유선으로 이제 입주하신 분들의 그런
심정 이런 것들 저희가 또 상담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이제 모아서 또 인터뷰도 하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할 거는 이제 현장 활동으로 본 개선 과제, 즉 사례를 통해서 이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자, 서론에서는 이제 비주택 거주자의 이제 어려움이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의 특성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현장 활동이 어떤 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사례들이 사례들로 봤을 때 성과는 어떤 게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요약을 하고 제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택 거주자의 정의는 뭐 이제 지금은 다들 이제 아실 거고요. 이 비주택 거주자들의 특성이 주거 빈곤의 세 가지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최저 주거 기준을 이제 못 확보하고 있고요. 언제나 퇴거당할 위기에 이제 처해 있고 또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률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나 여러 단체에서 기관에서 이분들 주거 상향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도 이제 전세 임대주택 같은 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주택 거주자분들의 특성이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사용을 하고 끼니를 잇기 힘들 정도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몇백만 원 정도 되는 이주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주로 전세 임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전세 임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직접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직접 LH 전세 임대가 되는 집을 구해서 권리 분석이라는 단계를 통과하고 또 계약하면 또 3주에서 한 달 정도 기다려서 잔금을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주택 물색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비주택 거주자분들은 자력으로 주거 상향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 빈곤 상태에서 이제 고착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이제 저희가 해결하고자 이제 국토부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해서 이제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이제 이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제 공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에게 2020년 1월에 완전히 새로운 이제 큰 변화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는 기초 체력이 있는 일반 가구들과 다르게 이런 이제 기초 체력이 아주 없다시피 한 이 비주택 가구들은 이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간신히 버티는 경계선 외줄 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돌풍이 불어와서 이들을 경계선 밖으로 아니면 외줄 아래로 떨어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방역 대책 때문에 영업 시간도 줄고 일용직이 제일 처음부터 이제 일자리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고시원으로 아니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거복지센터에 2019년 강남구 이제 주거복지센터의 2019년 상담 건수를 보시면 777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400건이 넘었습니다.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이걸 상담 입력을 다 못할 정도로 매일 남아서 상담 입력한다고 다들 야근을 매일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주거 관련해서 고통을 토로하셨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를 맞아서 이제 주거 취약 계층들이 되게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 가보고 싶어도 도서관 다 문 닫았고 복지시설 많이 문을 닫았고요, 그죠? 각종 공공시설들이 문을 다 닫고 놀이터 같은 데도 폐쇄를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로 집에 많이 머물게 되는데 이분들이 한 평, 두 평 되는 이런 공간에서 머물다 보니까 관짝에 누워서 이제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불안 증세들, 네, 그런 거 많이 겪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고시원 쪽방 등은 이제 감염 위험이나 여러 가지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업이 아주 정말 시의적절하고 정말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 김인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10억 그리고 이제 지방비 10억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811명이 입주를 했고 그 뒤에 1월달, 2월달에도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20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지만 800명 이상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점에서 보면 정말 작은 비용으로 아주 효과가 큰 사업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저에게 지워진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의 구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주로 전세임대를 많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LH에서 저희가 전세임대 선정자분들 대비 입주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정보를 데이터를 공개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전년도 비공식적으로 이제 강남구에서 LH 측에 수차례 요청을 해서 강남구 기준으로 2020년 9월에 선정된 분이 한 3,400명 되고 입주하신 분이 한 40-50분 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15% 정도 입주했더라고요. 예, 비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입주자가 늘었다고 해도 전세임대 입주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주거비 부담이 좀 낮은 다른 자치구 같은 데는 좀 높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세임대 입주가 좀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서비스를 받는 비주택 거주자분들의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이로 인해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구성을 상당히 좀 촘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주거 상담부터 해서 주택 물색, 임시 거처 제공, 홍보, 정착 지원, 이주 지원, 행정 지원 꼼꼼하게 사업 구성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잘 진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전담 상담 센터를 운영해서 이제 주거 상담을 했고 이제 주택 물색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노인이나 이제 장애인 같은 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동행해서 이제 같이 가서 집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임시거처, 자 공공임대가 이제 선정이 됐지만 퇴거를 당해서 갑자기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임시거처를 또 제공하기도 했고요. 자 보시면 이제 고시원 원장님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 그리고 입주 대상자인 이제 비주택 거주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좀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정착 지원, 이사 지원, 이주 지원 직접 많이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사업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67분이 입주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그런 제가 사업 모니터링 차원에서 상담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더니 약간 비슷한 이제 범주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질적 연구하면 이제 현상학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유의미한 언급 현상이 이제 여러 대상자한테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범주화를 해서 학문적으로 좀 유의미한 그런 이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족이 재결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 60세 모 땡땡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원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셨는데 자존심이 무척 강한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들, 딸이 다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왕래를 안 하셨어요. 너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여러 가지 병도 앓으시고 했는데 자식들과 왕래를 10년 이상 끊었다가 전세임대 입주하시고 저 밑에 사진 보시면 저 큰 화분 있는 집이 이제 모치호님이 모 땡땡님이 입주하신 집인데 저 집에서 이제 아들 딸과 주말마다 만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삶을 되찾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한 67명 중에서 가족이 재결합한 경우를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6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유땡땡님이시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좀 젊은 날에 혈기 때문에 이제
잠깐 이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셨는데 또 따님이랑 중학생 딸이랑 같이 또 합치게 된 경우, 아니면 또 아들 딸이 뭐 사촌 집에 얹어 살던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또 합치는 경우, 어쨌든 이 집이 안정적인 집이 생기니까 다시 가족이 재결합하는 경우를 많이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과로 보시면 이제 인간다운 삶을 찾았다, 인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무척 많았습니다. 이제 고시원에 지내다 보면 성격이 묻어난 분은 그래 살만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은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내성적이거나 좀 그런 분들은 고시원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고 되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 땡땡님도 좀 이제 낯을 가리는 분이셨는데 고시원에서 12년간이나 이제 버티신 거예요. 되게 불면증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리고 그 전세임대 입주를 한 후에는 이런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씻고 싶을 때 씻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행복하다. 그리고 심각했던 불면증이 전세임대 입주를 한 후부터는 싹 사라지셨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분은 클래식 음악을 되게 취미로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고시원에 있으면 못 듣지 않습니까? 항상 이어폰으로 10년 이상 음악을 들으신 거예요. 이분은 정말 진지하게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대학 노트에 열심히 음악가들 정보도 막 공부도 하고 이러시는 분인데, 이분 집에 사후 모니터링 차원에 찾아갔을 때 현관 앞에서 교향곡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스피커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으시는 거, 음악을. 너무너무 행복해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쪽방에 사시던 분은 이제 겨울에 화장실 가기 힘드니까 물을 안 드시고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전세임대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제 입주하면서 많이 다 해소되고 정상적인 삶과 인권을 되찾은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적 제약이 정신적 문제를 많이 이제 야기를 시키는데요. 저희 이제 상담 진행했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저희에게 우울증, 수면 장애, 불면증 이런 거 기본으로 다들 가지고 계시고요. 공황 장애도 있으시고 기면증도 있으시고, 저희가 이제 강남구에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전화하기가 바빴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정신적인 이제 그런 고통을 앓고 있던 분들도 이런 이제 공간적 제약이 좀 사라지니까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주택이 마련이 되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나 봐요, 다들. 그래서 10만 원씩 내일 키움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미래를 이제 설계하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어떤 이제 봉사나 이제 방문 돌봄 이런 거 노인분들을 방문 돌봄 하시다가 그 노인분을 위해서 자기도 어려운데 막 사과 같은 걸 사서 선물로 갖다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공공근로나 이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는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일자리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은 여자친구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뭐 인테리어 업체 같은데 이제 취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좀 실수로 했네요. PPT 넘기는 거를. 네. 자, 이제 이때까지는 성과였고요. 이제 개선까지는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정착 지원 물품이에요. 왜 저걸 처음으로 꼽았을까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이 정착 지원 물품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비주택 거주자들은 고시원 같은 데 살면서 자신의 생활직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세임대를 구해보면 다 노후된 주택이고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 여기 사례에 보시면 3달 동안 휴대용 버너 하나로 3달 동안 계란 토스트만 해서 드시는 분이 계세요. 냉장고 없이. 자, 그 정도로 이제 생활직기를 마련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비주택 거주자분들이.
자, 그렇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기 그 주거 상향을 하려는 의지를 꺾는 그런 중요한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정착 지원 물품을 저희 센터 직원들이 서로 상담하면서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마련해서 보내드리면 큰 선물을 받고 감동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작점이 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정착 지원 물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김일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센터 기준으로는 전년도에 1인당 50만 원까지 생활집기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산해 보니까 저희 센터 올해 입주 목표가 100명인데 1,500만 원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1인당 15만 원까지밖에 정착 지원 물품을 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웬만한 생활집기를 살 수 없는 금액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착 지원 물품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나타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돼서 조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세 임대 등을 통해서 지금 주거 상향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주택 물색입니다. 이 주택 물색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이 비주택 거주자분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시는 분도 많고요. 전화해서 계속 우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거 구할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공인중개사한테 처음에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가 차를 타고 이동 중에 LH 전세 임대 구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내리라고 화를 내시면서 길거리에 내리고 가신 분도 있었고요. LH 전세 임대다 이러니까 그 월세를 좀 더 내라. 아니면 너 월세 낼 수 있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분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좀 아픔을 겪게 하는 그런 주택 물색 과정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전담 인력을 한 명 채용하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물색을 작년에는 뭐 주택 물색 도우미다 이래가지고 파트타임 직원을 쓰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상근 직원이 좀 해야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전세 임대주택은 나왔다가 몇 시간 내에도 없어지고 되게 즉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파트타임 직원분들이 주택 물색을 하면 그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산과 관련된 얘기니까 이걸 제외하고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 분들과 이 네트워크를 좀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강남구 특성상 강남구 안에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서울 전역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전년도 6개월 동안 이제 서울 전역에 공인중개사 136곳과 이제 접촉을 해서 한 50여 개 곳과 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공인중개사 분들이 먼저 LH 전세 임대 가능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먼저 해주고 매물 정보를 안 올리고 아니면 집주인을 설득해서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전세 임대 물건을 만들어서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처럼 이 전세 임대 주택 물색 과정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 이들을 위한 뭐 어떤 좀 제도나 인센티브가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개선 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공임대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이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수행 기간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입주 후에 정착 과정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비주택 거주자로 오래 생활을 하시다 보면 경제력이나 자립 능력이나 의지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사례에 써놨지만 이제 벌써 입주하신 2달 됐는데 월세를 한 번도 안 내셔가지고 저희 센터로 연락이 오세요. 지금 집주인이 전화해서 월세 어떻게 된 거냐, 너네가 여기 소개하지 않았냐, 책임져라, 이렇게 연락 오시는 집주인도 계세요. 제 집주인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여러 번 저장돼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입주 후 정착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활센터나 이 공공 일자리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거든요.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자활교육 들어가니 많이 이러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주택 거주자들에게 이게 적절하게 일자리 연계를 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수행기관 입장에서 왼쪽에 저기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수행기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주택 물색 전에 주거 상담을 할 때 이분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충분한 주거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거비를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쪽으로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분이 주거비 부담이 힘들 것 같지만 좀 비싼 집을 원하시면 한두 번 만류했다가 그냥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저희가 의논을 많이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전 계획이나 아니면 주거비 부담 계획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수행기관들이 주택 물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저희 이 사업의 국토부 집행 기준에 보면 임대주택 정착 및 자립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입주 후에 3개월간 저희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만 원씩 어떤 용도로 지원할 수 있냐? 집세나 아니면 취업 활동비, 구직, 교육비 이런 걸로 쓸 수 있게 돼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착 지원 물품 살 돈도 없는데 이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명한테만 해도 예산이 1,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걸 저희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입주 정착 과정에서 자립 지원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 요약은 앞에 사례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대체하고요. 마지막 제언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언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산의 추가적 확보, 이거는 뭐 앞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발표 내용 중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 본문에서는 이게 사례로 뭐 이제 성과나 개선 과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본문에 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주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행 기간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좀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예산 마련을 전제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확산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역할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주택 거주자들한테 집만 제공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통합적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거 문제를 좀 사회복지 측면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 연계의 강점이 많은 이제 지역 주거복지센터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제 지방에 이제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들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라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좀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역할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끝났는데 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 제일 몰두해서 했던 일이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제가 1분 1초도 하루 종일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그러면서 항상 했던 말이 몸은 힘들지만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항상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앞으로 많은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